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S&P 글로벌 4월 제조업 PMI 예비치 49.9, 넉 달 만에 최저. 현지 시간 23일 S&P 마켓 글로벌에 따르면 4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49.9를 기록했습니다. 4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전월치보다 낮았고 넉 달 만에 가장 부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치였던 52도 하회했습니다. 서비스업 관련 수치도 수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3월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8.8% 증가, 예상치 상회.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3일 3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8.8% 증가한 연율 69만 3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는 66만 9천 채였습니다. 3월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8.3% 증가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43만 7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52만 4,800달러였습니다. 미국 재무부 2년물 입찰 4.898% 수요 견고. 현재 시간 23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2년물 국채 금리는 4.89%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6번의 입찰 평균 금리는 4.651%였습니다. 응찰률은 2.66배로 앞선 6번의 입찰 평균치 2.59배를 상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빅테크 위주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S&P 500 기업 중에 한 20% 정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76% 정도가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49.9로 발표됐습니다. 넉 달 만에 위축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 마감한 후에는 기다렸던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모델2 저가 모델에 대해서 계속해서 출시를 가속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이 호재를 그대로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박정호 PD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도 이제 개편한 지 일주일 넘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 컨셉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또 설명드리면 승부주, 오늘의 승부주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딱 양쪽에 계신 전문가님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을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저께 이제 우리가 양쪽의 두 분의 전문가님들의 종목 수익률을 한번 만나보시죠. 대단할 겁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 일단 현대위아 조금 쉬어가는 느낌인데 0.35% 수익이고요. 그다음에 김성규 전문가님을 보실까요? 네, CNR 리서치 14.79%입니다. 13.79%. 발음이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느끼셨겠지만 이게 일주일치, 한 달치 수익률이 아닙니다. 우리 방송이 항상 개장 전에 종목을 제안해드리고 장 마감, 오늘장 내일장이죠. 장 마감 3시 반 마감하고 나서 방송 말미에 이제 수익률을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처음 보셨다면 오늘 한번 나오는 이제 픽된 종목들을 조금 대안을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김성교 전문가님이 하루 만에 약 반올림 해서 14%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수익률을 거두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자랑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이라기는 그렇고요. 지금 일단 여기 보시면 CNR 리서치는 여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상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미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FDA의 IND 그러니까 임상 승인 계획에 대해서 FDA의 승인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전부터 해가지고서 이미 여기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가운데 파동을 형성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파동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 파동의 첫 번째 파동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고서 아무래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것이 어제 그 이틀 전에는 여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이 자리 급락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다가 떨어졌으니까 한 번 정도는 더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게 됐고요.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장초 해가지고서 들어갔을 때 여기 23일이죠. 15분 봉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인데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키워보면은 자 15분 봉에서 처음에 장초반 시작했을 때가 이 자리였습니다. 장초반 시작했던 데가 여기 이 자리. 자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갔을 경우에 시가 1951원에서 자 여기에 1951원 시가 1951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됐을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보다가 10시 이제 말미 그다음 11시 정도에서부터 해가지고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서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하나 더 해주셔야 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저번 주죠. 목요일에 또 선보였던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HD 한국조선해양이 어제 급등하면서 13% 수익을 또 기록했는데 이거 해당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조선해양 한번 보시게 되면은 목요일에 들어갔다 그랬죠, 제가. 자, 그러면 여기 이 자리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자리였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요게 패턴을 따라간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요 상승 패턴이 있었고 여기서 바닥을 이렇게 올라가는 세 번째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 십자가 처음에 패턴에서 나왔을 경우에 강하게 급등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서도 세 번째 같은 패턴으로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끌고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여기에 세 번째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표범이라 레퍼드 파동이라 부르는데 저는 레퍼드 이제, 파동.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 둘 해가지고 세 번째 해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즉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의 파동을 최근 들어가지고 만들면서 먹이를 잡듯이 표범이 먹이 잡듯이 박뛰어서 한꺼번에 밑으로 찍는 이런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파동이 나올 때 세 번째에서 보통 크게 아니면 네 번째에서 올라가는데 요 지금 현재 세 번째 파동이니까 조금 더 끌고 갔다가 만약에 여기서 고점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바로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창희 대표님 어저께 선보였던 현대위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간 지나면 유창희 대표님 종목도 한 2, 3일 정도 스윙하시면 좀 수익률이 좋던데 네. 현대위아도 그런 느낌일까요? 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적 관련돼서 뭐 자동차, 현대차가 내일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현대, 기아 내일 이후에 실적 발표하는 부분들, 자동차 부품주들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바스커 하단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약간 지난주 후반부터 좀 반등을 계속 모색하고 있지만 시원하게 올라가는 것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또 실적에 따라서 수익률도 챙길 수 있는 기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 해당 방송 우리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 보셨겠지만 당일날 종목을 제안드리고 당일 마감 방송에서 승부를 짓는 그러한 방송을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 꾸준히 시청하시면 매일매일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승부주에 대한 연결고리를 우리가 퍼즐을 맞춰보기 전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강약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적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몰려 있다 보니까 시장이 살짝 관망장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장만 보더라도 아주 그냥 재밌는 현상들이 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죠. 이거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해당 기업이 실적이 나오기 전에 예상 실적지 안 좋을 것 같다고 겁먹어가지고 주식을 막 무리에게 손절도 하시고 팔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어제 테슬라 어땠습니까? 실적이 예상치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하고 나서 우리가 저가형 모델인 모델2를 출시를 좀 가속화하겠다라는 뉴스 하나로 또 10% 급등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주식은 이런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참 지켜보시면서 이제 진단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겁먹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실적 장세다 보니까 우리 유창희 대표님 보셨을 때 네. 이번 주 실적 장세인데 어떤 기업을 좀 포인트로 잡고 계세요? 뭐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자동차 관련돼서 본다라면 뭐 현대기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저께 GM 실적 상당히 좋았죠. 그러면 또 내일 포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같이 현대기아 동시에 지켜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테슬라는 실적은 상당히 좋지 못했고요. 모델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계속 컨퍼런스 콜에서 발언하는 부분들이 2025년 하반기라고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면 내년 하반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먹을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여부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본다라면 어찌됐든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메타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AI 투자를 얼마나 확대시키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성규 전문위원님 이번 주 실적 시즌의 주요 포인트는 어디다 잡고 계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어제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해가지고서 주가가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실적이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현재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러니까 기술주 7대 종목 중에서 4개가 현재 계속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증시가 반등은 지금 들어왔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가이던스에 대해서 입을 닫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지금 증시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그 어떤 그 투자자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보는 거는 하드웨어보다는 이제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더 그 자금들이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은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이 자금들이 AI 관련주로 그동안 챗GPT라든가 아니면은 그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 GPT를 개발하던 이런 관련된 종목들로 해 가지고서 한 번 더 크게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테슬라에 관련된 걸 보면서 좀 재밌었던 거는 우리가 보통 뉴스에 좀 많이 휘둘리잖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개인 투자분들은 정보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기관들보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적기 때문에 뉴스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로이터에서 저는 참 이거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분명히 모델2에 대해서 백지화했다고 해서 4월 5일이었나요? 그때 테슬라 주가가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또 어제 일론 머스크는 실적 발표를 한 뒤에 2025년부터 모델2를 생산을 시작하겠다라고 해요. 이거 참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 증치팔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가 앞으로 이러한 뉴스들도 좀 옥석가리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건 그거거든요. 순환매 장세다 보니까 외국인도 어저께 또 반도체 쪽에서 계속 자금을 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조선이나 저밸류업이라고 불리는 쪽 뭐 이런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근데 보통 또 이거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반도체가 이제 그때부터 스타트를 해버리거든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상황 순환매 장세가 참 어려운데. 사실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온다는 것은 어떤 변곡의 위치에 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점에서 치고 나가지 못할 때라든지 혹은 최근처럼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원하게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주까지 쓰는 제자리 결국에는 하지만 종목별로 수익률이 편차가 좀 큰 것을 순환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다라면 뭐 순환매에 동참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면 무리하게 여기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조정식 분할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무엇이 좋아질 것이냐 어떤 기준은 각자 보는 게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전 실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을 매매를 트레이딩 하실 때 본다라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맞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 나는 종목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또 그런 종목군들이 더 앞으로 올해 시장을 계속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좀 선별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석유 전문가님도 지금 그냥 굳건히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실적주를 그냥 버티는 게 낫냐 아니면 따라다니는 게 낫냐 어떤 거가 좋은 것 같으세요? 지금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섹터로 갈라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완성 반도체 쉽게 해서 메모리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설계를 하고 설계는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 업체들 그러니까 대형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여기 제주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을 우선은 하나의 섹터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어디가 있냐면은 이 반도체 소부장으로 해가지고 나눠지는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는요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움직임이 이제 한 최근 며칠 사이에 외국인이 한 1조 원 이상을 지금 매도를 한 것이 대부분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온 게 맞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럼 이 자금들이 어디로 이제 흘러 들어가느냐의 문제이고 그럼 요것이 앞으로 IRA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미국에서 이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서 미국에 진출한 업체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다시 어느 정도 그 미국에서 또 다시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고서는 한번 M&A 시도가 저는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소부장 업체들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탐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매크로적인 이슈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전략 함께 세우기 위해서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전력 수요 증가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바닥 다지는 엔터입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력 수요 증가 부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대박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던데 앞으로 이 추세가 좀 계속 같이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는 구간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어저께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을 본다라면 상당히 신규 수주도 좋게 나왔고 수주 잔고도 좀 엄청나게 쌓여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주가 좋았다는 얘기는 올해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생활 습관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전력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2.2%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를 하던 것이 한 3.3%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서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게 된다면 현재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고 있는 전력의 한 150% 이상을 소비 더 늘어날 것이다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미국도 이제 전기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상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계산한다라면 원전 그 전력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년 원전을 뭐 한 2~3기 이상은 지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전기 수요는 급증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뭐 생활 패턴이 일단은 차량들도 전기 차량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 건물을 짓거나 건물 리모델링을 했을 때
가스레인지를 사용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전기 인덕션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더 확대 꼭 미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신혼 뭐 살림 그 구매를 하실 때 인덕션 많이 구매하시죠. 광고 보시면 가스레인지 광고 나오는 것을 뭐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는 다 인덕션을 다 광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반영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생활 습관이 변화가 되는 게 있고요. 또 리쇼어링이라든지 뭐 투자, 특히 반도체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이제 작년에 이제 이건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뭐 용인이라든지 수원 쪽에다가 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때 만약에 반도체 투자를 다 하게 된다라면 그 반도체 공장에만 들어가는 전기가 연간 60테라와트급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은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쓰는 그 제조업 이 공장들 쓰는 전기 양의 한 20%의 규모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1년에 쓰는 사용량이 45테라와트급, 그러니까 50테라와트급이 안 돼요.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 쓰는 인구가 그 전기양보다 그 공장에서 쓰는 전기양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 수요를 충당을 시켜줘야 되는데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어느 쪽으로 좀 반영되는지 여부를 계속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전 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는 거기에 맞춰서 또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뭐 전력 인프라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발전소가 같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태양광이냐 뭐 풍력이냐 원전이냐 뭐 저는 다 가릴 거 없이 시장에서는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유창희 대표님이 제가 요즘에 관심 갔던 이슈를 뽑아주셔서 네. 저도 이 전력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2년 전에 전기차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인한 수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2030년까지 뭐 150%에서 네. 많게는 뭐 210%까지 증가될 것이다. 네. 이러면서 이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데 저는 이제 뭐 HD 일렉트릭은 뭐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고 22년도부터 그걸 갖고 계셨으면은 매년 100%씩 수익이 나셨을 텐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저와 비슷한 이제 투자자분들 좀 늦었으니까 네. 좀 안 오른 걸 찾다 보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다 안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어쨌든 지금 안정적으로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원전이고 네. 다만 이제 사회적 이슈 때문에 몇 년 동안 원전이 조금 저 멀리로 후회를 받았죠. 벗어난 것 같은데 그 이제 원전 관련주들 지금 거의 다 안 올랐거든요. 네. 여기서 오늘 좀 옥석 가리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를 꼭 이제 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본다라면 주가가 1년 정도 죄송합니다. 150% 정도 상승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 뭐 원전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특히 원자력 쪽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는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뭐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본다라면 전혀 주가가 오르지 못했었죠. 전혀 못 올랐다. 네. 그나마 이제 뭐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뭐 한 16% 정도 올라왔는데 다른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진짜로 좀 처참한 수준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원전을 신규 투자를 좀 제한시킨 것이지 기존의 원전을 막 폐쇄하거나 없애거나 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규 투자 관련해서도 어쨌든 현재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는 좀 변화가 조금 약간 대립각을 그리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이 되었든 뭐 미국이 되었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원래 이제 그 지진 이후에 원전 제로를 가려고 했다가 전력 수요가 못 미치다 그것을 충당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원전을 짓는 부분들을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이런 대세 흐름에 무조건 반대는 못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원전에 관련해서 다만 이제 방식이 바뀌는 거겠죠. 예전에 대형 원자
원자력 발전이 대세였다라면 최근에는 SMR 형식으로 약간 소형 원자력 발전이 조금 주를 이루고 있는데 다만 이제 SMR 관련해서는 아직은 기술력이 부족하다 혹은 이게 성공적으로 건설을 지어서 발전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넘어야 될 산은 많지만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은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주가에는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뭐 쉽게 설명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실적이 좋아서 PER 기준으로 막 30배, 50배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신약을 개발하게 된다라면 이것이 실적을 엄청 좋게 만들어줄 것이나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그런 걸 선반영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의 어떤 시각이 조금 변화가 된다. 또 이게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변죽만 올렸죠. 이렇게 하겠다 말만 했는데 이제 이게 실행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들이 전 분명히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게 올해가 원년해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주목해 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제 간단한 지식으로는 이 전선에 대한 수요도 막 엄청 증가할 것 같거든요. 네. 전선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르는지 구리값 때문에 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선 관련주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선 관련된 좀 그 투자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일렉트릭은 어떻게 보면 변압기 관련된 기업이죠. 근데 변압기를 바꾸었을 때 같이 가는 게 전선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전선 쪽을 주목하고 있는 게 초고압 전선 케이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충전을 했을 때 고속 충전의 어떤 충전소가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선 케이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전선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대세, 그러니까 전기차가 수요가 성장이 둔화된 것이지 판매가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전기차는 판매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인프라를 까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전선에 대한 어떤 시장 성장세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선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뒤에 전선 붙은 종목들은 보통 구리값과 연동이 좀 많이 된 바가 있잖아요. 근데 구리값이 많이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 대체재로서 뭐 초전도 선재 같은 관련주들이 움직인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체재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전선주들에겐 오히려 주가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우리가 이제 무엇을 대체한다라고 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실제로 적용되는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지금 배터리가 무겁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전고체로 바뀌게 된다라면 조금 가벼워지고 화재 관련해서도 안전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실제로 우리가 차량에 탑재되는 시간은 정말 빨라야 2, 3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당연히 지금 쓰던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리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무엇을 쓴다? 이것을 생산 공장을 만들고 또 이것을 뭐 제품화 하는 데는 시간이 엄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된 기업의 실적이 지금 문제가 된다 혹은 뭐 실적 피크다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재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적용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하이브가 너무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하이브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진 부분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우선 그 장기간 저평가됐죠. 그동안 엔터주들이 그렇게 저평가가 돼 있던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 우선 네 가지 우선 일단 4대 종목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라든가 그다음에 SM,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 JYP 엔터 이렇게 해가지고 4대 그 기획사죠. 기획사들은 이제 서서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CJ E&M 같이 약간은 좀 더 공연 기획이라든가 이쪽에 좀 더 특화돼 있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필름 사업까지 하고 있는 이런 그 종합형의 엔터테인먼트, 특히 이제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또 글로벌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빌보드하고 MOU를 지금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팝 콘텐츠들을 빌보드에다 넣어서 아마 별도의 어떤 그 여기에 대한 순위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동안 해가지고선 국내에서 소비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만 움직이고 있던 이 소비자층이 이제는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다 이제 거의 글로벌한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게 됐다라는 게 현재 그 엔터에서 앞으로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한알령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었던 수많은 그 엔터에서 나왔던 그 K-팝이라든가 아니면 컨텐츠,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것들이 그럼 묶였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오히려 더 그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바로 스트리밍 플랫폼, 특히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나갈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완전히 제대로 흥행을 하게 되면서부터 한국의 그 K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에서 나온 어떠한 그 시리즈물, 직객에서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시즌이라고 부르는 걸로 나가는 그런 드라마물들이 굉장히 선행으로 해가지고서 제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서 더욱더 그 안정적인 자금이 있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그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제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자금하고 그다음에 상품성을 갖출 수 있는 게 바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엔터주들이 한 발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서 5월 달이 되면은 4대 그룹에서도 앞으로 컴백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세븐틴이나 뉴진스 이제 계속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그 뉴진스가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SM 같은 경우는 앱스파도 이제 5월 되면 이제 돌아온다 컴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봤을 때는 2분기에 상당히 많은 그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연예 기획사라든가 컨텐츠사들의 가장 큰 매출의 수요가 뭐냐면은 바로 음반과 음원, 그다음에 굿즈, 그리고 그 콘서트 티켓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아주 그 큰 움직임이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실제로 세븐틴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오히려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한 70% 이상은 외국에서 오는 그런 그 팬덤이 많았다라는 게 굉장히 변화가 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4대 기획사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공연 기획을 하는 곳,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산업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즉 전체적인 시총이라든가 규모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기반이 잡혔고 그다음에 YG나 이런 그 여러 논란이 있던 종목들도 사실 지금 반등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제 엔터주는 단순한 그런 하나의 분야, 즉 우리 국내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콘텐츠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우리 김성교 전문위원님께서 노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끌벅적한 엔터주를 또 관심수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하이브 얘기는 어제 모든 방송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저는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뭐 이 이슈를 짚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이브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좀 용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엔터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블이 보고 멀티 레이블이 보고 이런 거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레이블은 그냥 예전에 음반사예요. 음반을 만들고 제작하고 유통하는 그러한 게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멀티 레이블은 뭐냐? 이제 하나의 기획사에서 이 기획사가 원래 우리나라는 단일 기획사였죠. 그래서 단일 레이블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예를 들어서 SM이나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는 한 명의 유명 프로듀서가 이제 모든 아티스트들을 이제 제작을 하고 유통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에 대한 단점은 음악과 컨셉들이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JYP부터 해서 멀티레이블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의 기획사에서 다른 기획사를 이렇게 자회사를 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각기 다른 프로듀서들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 다양하게 레이블,
유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자회사를 많이 두게 됐다. 그래서 하이브가 이제 멀티 레이블로 인해서 BTS가 이제 군대를 갔죠. 몇몇 친구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멀티 레이블 각기 다른 이게 또 레이블이라고 그냥 표현하기 이제 용어 설명드렸으니까 레이블 회사들에서 나오는 매출로 이제 하이브가 이제 매출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제 이 레이블은 하나의 한 줄기가 아니고 한 나무에서 가지가 나간 거잖아요. 이제 가지가 나간 곳들 중에서 경영권 분쟁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이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이 하나의 계열사 자회사에서 이 자회사에서 육성한 뉴진스라는 기업에 대한 독립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온 뉴스는 없고요. 그냥 지금 소송 중이니까 여기까지만 좀 설명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키이스트를 예를 들게요. 키이스트는 예전에 김수현 씨 한 명의 배우로 성장한 기업이다 보니까 김수현 씨가 군대를 가게 돼서 키이스트가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이거는 뭐야? 단기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큰 리스크예요. 왜? 김수현 씨가 그 회사를 먹여 살렸는데 이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배우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2년을 공백기를 주면 키이스트의 펀더멘털은 어떻게 돼요? 와장창창 무너지겠죠. 그래서 키이스트는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맞았고 하이브는요. 하이브는 뉴진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뭐 컴백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머지 계열사 한 6개 정도 레이블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다른 레이블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매출 방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이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뉴진스 저도 좋아하지만 뉴진스가 조금 매출에 대해서 조금 공백기가 생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의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큰 얘기는 안 하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멀티 레이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된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그 멀티 레이블 중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분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브 같은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이렇게 그 횡보가 들어갔죠. 이렇게 요 횡보 라인에 지금 들어가서 이제 반등을 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만 이 까만 게 60일 라인이거든요. 지금 60일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고 가고 있다. 즉 허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지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반등이 들어올지 아닐지가 굉장히 중요한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60일 선을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 SM부터 해가지고서는 큰 4대 연예 기획사들이 전부 다 60일 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반등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자 우선 SM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SM 보시면은 SM도 지금 여기서 보면 60일 선에서 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자리 보시면 딱 보이죠? 자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60일 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해서 돌려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YG 엔터테인먼트 YG도 역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60일 선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러고 있는 자리에 있지만 오늘 이제 여기에서 과연 위로 올라갔을 때 반등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단기적으로라도 약간은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우리 JYP도 역시 보면은 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 60일 선 아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넘어가려 그러면 아직 조금 더 뭔가 좀 더 강력한 컴백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 쉽게 해서 모멘텀이 하나 더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4대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오려는 즉 허리를 잡고서 올라오는 이 움직임을 봤을 때 자 그럼 여기서 더 올라올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컴백하는 기업 그 그룹이 있거나 아니면 이 레이블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매출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자 포스트 BTS예요.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바로 포스트 BTS. 자 그러면 BTS가 지금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갖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지금 그 뒤를 이을 만한 그 정도의 매출을 낼 만한 그야말로 메가 그룹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가를 위해서 하위에 있는 멀티 레이블들이 엄청나게 작업을 지금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만큼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브가 주가가 서서히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 그러고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우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오늘 딱 중요한 포인트에 엔터주를 또 가져오신 이유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최근에 한 2, 3월 달에 엔터주 바닥에다 해서 많이 또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엔터주 힘들죠. 이 무형 자산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음반이 발매되는데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이브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속으로 끙끙 앓고 이 화병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엔터주가 전통적으로 이제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높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시점으로 이 콘서트 매출이 많이 꺾였는데 올해는 조금 기대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네. 긍정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중요한 거는 그 콘서트에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콘서트의 이제 주 고객층이 이제는 굉장히 그 글로벌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해외에 있는 동유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동남아 쪽을 넘어서 이제는 미국이라든가 서유럽까지도 이제는 많은 팬덤이 나왔고 실제로 그 콘서트를 가보게 되면은 이게 그 내국인용 콘서트 따로 만들고 외국인 이제 글로벌 콘서트를 따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지금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수준이 달라졌어요. 사실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룹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콘서트 매출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난 상태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난 시점이 이제 어느 정도 2022년 정도에 끝났다라고 봤을 때 2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한번 돌아가서 이제는 기저효과로라도 매출이 충분히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엔터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승부를 볼 가장 중요한 승부주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장을 함께 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주 두 분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오늘은 BHI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CJ ENM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부주로 BHI를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BHI는 이제 발전용 그 설비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전용 기자재 설계, 설치를 시공하는 기업이고요. 현재 이 회사의 수주 잔고가 한 6천억 정도 있습니다. 6,800억 정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BHI가 주가가 되게 좋았을 때가 20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수주 잔고가 한 1조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줄어들면서 2020년에는 한 4천억대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주가 제가 이제 월봉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2년도에 주가가 16,000원 하던 것이 수주 잔고가 줄어들면서 2020년에는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 1,0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늘어나면서 주가도 역시 우상향을 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이제 그 한 8,000원 정도 신규 수주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 그럼 이게 만약에 달성이 된다라면 수주 잔고가 1조 원대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주가가 뭐 2012년처럼 그 정도 주가가 간다라고 뭐 장담 못하지만 어쨌든 주가 우상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HRSG 관련돼서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세계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HRSG는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그냥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보일러 뭐 위로 아래로 거꾸로 보일러 이런 것처럼 한 번 더 보일러를 가동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것인데 이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암모니아 혼소 보일러 관련해서 국제 사업을 지금 정부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수소 발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성공을 한다라면 2027년부터 이제 설비를 해서 2030년까지 16기가와트급으로 관련된 발전 설비를 우선적으로 만들기를 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뭐 이걸 다 뭐 BHI가 다 가져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1기가와트 와트당 한 600억에서 1,000억 정도 신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수소 발전 관련해서도 성장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주가가 잘 가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권까지 내려왔는데 이 급락이 나온 것은
IBK 캐피탈, 그러니까 기업은행이죠. 기업은행 계열사에서 이제 약간 엑시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외국계로 매각을 좀 했는데 지난번 2월 달에 한번 2월 1일쯤인가 제 기억이 맞으면 이때 한번 매각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그 3월 19일 그러니까 3월 18일이죠 월요일에 이때 이제 매각이 한번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이미 이제 주가는 그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매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다른 쪽에서 대량의 그 매물을 한 번에 소화했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져간 것이지 단순하게 1, 2% 수익 내고자 그것을 물량을 받아간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7,3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그 정부가 폴란드 쪽에 수주를 하기 위해서 체코 쪽에 수주하기 위해서 좀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이슈들 충분히 4월 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승부주 BHI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0,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승부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CJ ENM이네요.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 좀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잠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선 빌보드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MOU를 맺었고 그 다음에 또 한국관광공사하고도 지금 현재 여기 K-팝 관련해가지고서 한류 관광객 유치에 대해 가지고서도 역시 MOU를 맺은 상황입니다. 즉 관광과 엔터,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필름, 그 다음에 또 다른 드라마 같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볼 필요가 있고요. 즉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즉 이걸 뭐라 그럴까요? 문화 사업이라고 그러죠. 컬처 비즈니스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섹터를 가지고 있고 그 비즈니스 섹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콘텐츠 부분이 지금 현재 그래도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마마라든가 여러 가지 그 대형 콘서트 등을 통해 가지고서 만회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2차 판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충분히 만회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 호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자리가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인 게, 자, 여기에서 보면은 CJ ENM 같은 경우 현재 5만 원 자리가 가장 거의 바닥권에 거의 근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최고로 낮은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25,000원까지 떨어졌던 적은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역대급의 사실상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자리도 역시 역사적 저점에 근접해 있는 5만 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떨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는 자리고 충분히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추세가 변동이 됐습니다.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완만하지만 상당히 조금 그래도 단단하게 다지면서 올라가는 자리라는 거죠. 아까 나왔던 파동하고 조금 더 달라 보이는 이 파동은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잡고 있다. 즉 72,000원에서 86,000원 사이에 요 안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횡보를 지금 만들고 있죠. 박스권을. 자, 그럼 요 자리에서 지금 현재 자리는 요 박스권에서도 하단이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볼 때는 이제 목표가는 저는 일단 9만 원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넘어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더 홀드할 수도 있는, 그리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약간은 더 바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끊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손절가 충분히 기억을 하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로 CJ ENM 만나봤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9만 원이고 손절가 7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 손절가를 꼭 기억해달라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창현 대표님과 함께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바닥을 다지는 엔터주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BHI 그리고 CJ ENM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두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내줬는지 오늘장, 내일장 2부 마무리하기 전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증시 구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